매일매일 사업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늘 제가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기 전에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오늘 특강도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 뒤에도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건강 관리해야 된다. 왜냐면요, 오늘 오전에 김유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세무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론적으로 식자재 코스트라든지 뭐 직원 관리,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부터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와 계신 사장님들 저보다 훨씬 더 큰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같은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어떻게 안 죽었는지 얘기를 해봐야겠다 솔직하게. 또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코엑스 푸드위크를 코리아 푸드위크를 코엑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특강이 잡혀 있어서 그 특강을 하기 전에 저한테 뭐 어떻게 성공했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한마디 쿼트 따가지고 위에 띄워놓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만으로 3년 채우고 다음 달 되면은 4년 차가 되는데 3년 동안 그래도 첫 해보다 둘째 해에 매출이 2배가 올랐고 작년인 둘째 해보다 셋째 해인 올해 또 2배가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성공이랄 것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성장을 했을 때 그나마 어떻게 성장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변이 그냥 안 죽으려고 하루하루 발버둥 쳤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오늘 배민 잘한다 데이 특강을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안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건강 관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건강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명이 있으니까 더워서 이것 좀 머플러 좀 풀게요.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가 뭐 뻔한 얘기지만 정신적인 건강이랑 육체적인 건강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배민 잘한다 데이까지 기존의 아카데미도 수료하시고 또 오늘도 와주신 분들은 성장하기 위한 열정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떻게든 하고 만다, 잘 해내고야 만다라고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실 거고 그런 건 정신력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죠. 근데 이 정신력만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결국에는 번아웃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두는데 첫 번째는 아까 건강관리 얘기를 했듯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요. 가게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가게에 나가지도 않고 가게 관련된 것도 잘 보지도 않고 최대한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또 이 물리적으로도 일주일에 2~3번씩은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진짜 물리적인 건강 자체가 유지되고 또 오히려 떠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전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자려고 노력해요. 다들 여기 사장님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해도 할 일은 끝이 없잖아요. 할 일이 끝이 없다 보니까 막 첫 해에는 저는 심지어 돌이켜보면 그때 사실 정신과에 갔어야 됐지 않나, 우울증이었지 않나 싶었던 시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 6시가 돼도 가게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잠이 안 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심지어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잠들면은 오후 1~2시까지 자더라도 잠은 자려고 하는 게 그래야 얼굴도 좀 덜 푸석푸석하고 그래야 직원들도 제가 까칠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가 제 3년 동안의 경험, 작은 경험으로선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했던 일 그리고 그간의 경과를 좀 전에 요약본 말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한국 술집 안씨 막걸리 들어보기라도 한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없죠. 예. 예. 그나마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외식업을 전혀 모르고 외식업에 들어왔어요. 저는 배민 아시는 분들은 티켓몬스터, 티몬도 아시겠지만 티몬에서 원래 전략기획실장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게 됐었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예,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2년 동안 이 민주당 부대변인 활동을 했었고, 근데 부대변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전 나름 티몬이란 지금 직원 1000명이 넘는 큰 회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뭐 꽤 괜찮은 커리어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 쪽에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또 먹고 살 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부대변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점심 때는 다른 취재위원들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술 마시고, 또 오후에는 이 정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저녁에는 또 유권자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게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차라리 나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도 술을 많이 먹으면 이 술집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생계 유지를 해야겠다. 왜냐면 정치인 한다고 월급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가지가 했던 게 있고, 또 저는 그 전까지 제가 팀원 전략실장을 할 때, 지금 제가 34살인데요. 그때 아직 20대였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했을 때도 아직 29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더 큰 명분 있는 일을 해야겠다. 명분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술을 먹는 건 막상 맨날 뭐 이자카야 일본식 주점을 가거나, 아니면 좀 좋은 데 갈 때는 위스키 바를 가거나, 아니면 또 맥주 펍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먹는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일종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술을 먹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저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막상 막걸리집을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안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막걸리라는 게 제품 자체는 그래도 저희 가게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은 그 수제 막걸리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팔면 되지 않을까. 제품 자체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수제 막걸리를 하니까 이걸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경리단, 저희 가게가 이태원 경리단에 있는데, 이태원 경리단에 그 당시에 수제 맥주가 뜨니까 수제 맥주 파는데 옆에 난 수제 막걸리집을 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제 맥주집들을 가보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들 막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좀 소위 얘기하는 힙하게 트렌디하게 해놓으면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맥주집에 뭐 안주가 막 엄청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막걸리도 뭔가 안주나 이런 것보다 좀 세련된 느낌으로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인테리어를 설치 미술하는 작가들하고 했었고,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 나름 그 인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뭐 디제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게를 열고 6개월 동안 제 목표 매출이 한 3분의 1, 50%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술을 좀 세련되게 팔기만 하면, 술이라는 거는 공간 비즈니스니까, 왜냐하면 술을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은 슈퍼 가서 사다가 집에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굳이 사람들이 술집에 올 때는 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왜 안 오냐, 왜 불만이냐라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니네 가게 안주가 맛이 없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팀원에서 전략기획실장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었던 거고, 술은 좀 많이 먹어봤지만은 이 음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혁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혁신을 하고
또 그 술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판다 정도를 넘어서 술을 만드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술을 만드는 걸 배우면서 요리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요리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술 만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 보시면 뭐 맥주 집에서 담궈 먹는다, 아니면 서양 사람들은 집에서 와인 담궈 먹어서 홈브루잉 이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은 전통주 갤러리라든지 뭐 수수보리 아카데미, 뭐 박록담 선생님의 전통주 연구소, 또 류인수 선생님의 가양주 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술 빚는 법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술 빚는 걸 제가 직접 해보기 시작한 거죠. 직접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술 같은 경우에는 단호박을 써서 빚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단호박이랑 연계된 메뉴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저희 요리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술 같은 경우는 술 빚다 보면은 술 찌꺼기, 그게 뭐 술 지개미라고 하잖아요. 술 지개미가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 쿠키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와중에 그 요리사들한테 제가 조금은 이제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는 뭔가 그 자체만으로는 되지를 않았던 게,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산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치킨을 맥주하고 판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피자나 햄버거를 또 뭐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요리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계속 중간중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때 아까 얘기했던 정신건강,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달 하고 또는 6개월 하고 제가 딴 사람들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확 바꿨으면은 지금 뭐만큼이라도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었거든요.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를 되고 하게야 말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시장 상황만을 따라가려고 하면 늘 추격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의 사업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그냥 시장을 빠르게 판단한다면 생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성장은 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가지만 뭐 저는 이걸 하고야 말겠다라고 알리다 보니까 결국에 둘째 해가 될 때는 저같이 이런 한국 술이랑 한국 음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구글보다 요리였어라는 책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하게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에 와서 최연소 직원을 했던 친구인데, 그 최연소 직원을 하다가 자기 어릴 때부터의 꿈은 요리사였다 하면서 요리 학교로 다시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외국에 있는 유명 식당에서도 일하고, 우리나라 외식업에서도 제일 좀 고급 식당 중에 대표적이라고 하는 정식당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정식당도 너무 좋은 식당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들부터 직접 만들어 나가는 식당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고추장을 쓴다면 이 샘표 고추장, 해찬들 고추장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지리산에 가서 메주 쓰고 해서 고추장을 담그고, 또 된장, 간장 물론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직접 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첫 해 그래도 아직 매출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받는 것 배우고 사장이 직접 이런 거 하나 다 한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면서 안상현 같은 사장이라면은 그걸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친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오니까, 이제 제대로 된 요리사가 오니까 작년 1, 2, 3, 4, 5월 동안 매달 매출이 10%씩 딱딱딱딱 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첫 해 가게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술만 좀 세련된 분위기에서 팔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음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술이라도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요리사 커뮤니티들에 알려져서 그 친구가 오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는구나 하던 차에 작년 5월에는 저희 가게에 드디어 뭐 외식업도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TV에 한번 나오거나 뭔가 이 네이버 메인에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확 크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그 친구가 아까 했던 구글보다 요리였어라는 책이 네이버 메인에 걸리면서 저희가 매출이 4월 대비 5월에 2배가 늘었어요. 한 번에 2배가 늘면서 이제 진짜 나는 성공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 목표했던 가게 열기 전에 했던 목표 매출보다도 훨씬 올라갔고 이제 나는 걱정 없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5월부터 한 3-4달은 저는 이제 술은 첫 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둘째 해는 건강관리 더 많이 해서 작년에 철인 3종도 완주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를 하면서 체력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 지식의 체력,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와 계셨다시피 지식의 체력도 높이려고 지리산에 직접 내려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콩 갈아가지고 직접 두부 만드는 것도 배우고 저는 그 전에 외식업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라면도 안 끓여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뭐 이 하몽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둘째 해에 제가 놓쳤던 거는 직원 관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은 오히려 더 잘 된다라고 하게 돼서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이 직원들 간에 나 때문에 잘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하무인격으로 저한테든 아니면 또 다른 직원한테든 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고, 전 주방장 한 명만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 주방장 한 명은 저한테 자기가 밑에 요리사들이랑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전 오히려 밑에 요리사들은 이 주방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제가 1대1 관계는 안 맺고 전 오히려 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사이에 가게가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로부터 5월로부터 한 4달이 지나고 나서 9월이 되니까 밑에 있는 요리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가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냐. 지금 주방장이 뭐 늦게 나오고 뭐 이거 발주를 제대로 안 해서 밑에 있는 요리사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다 월급도 잘 주고 회식도 잘 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히려 그 전에 팀원이라는 회사는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실장은 팀장들을 관리하고 팀장은 직원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더 가게가 고도화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저희 가게가 직원이 한 작년이나 지금이나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게에서는 1대1 관리를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1대1 관리가 됐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게의 직원 한 명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제가 다는 모르지만 배달업 쪽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을 하면 그 배달을 하는 그 운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님을 접객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니면 옆집 사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가게의 얼굴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게의 얼굴이라면 암만 말단 직원이거나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그 사장이 1대1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작년에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도 더 뭐랄까 이 손님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저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더 강하게 느끼게 돼서 그 전에도 저는 높임말을 쓰긴 했지만 이제 높임말을 쓰는 걸 넘어서 그냥 지금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 90년대생 직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높임말 쓰는 걸 넘어서 늘 되게 그분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물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장인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의 깊이가 아직은 얕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조직이 와해되면서 결국엔 작년 10월 말, 11월 들어오면서는 저희 직원들 10명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빼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주방장에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매출이 확 2배 뛰는 경험을 하고 그 뒤에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도 받고 했는데도 이 조직이 완전 와해되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뒤로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의견을 구하면서 그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토론을 상대가 되어주면서 그 친구들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희 친구들은 그때 다 들어와서 작년 10월,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나간 사람은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이게 엄청난 근속 연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팀은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이대로 계속 가자라는 게 그때부터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스스로 잠을 자면서 되게 불안한 날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다가 장사 안 되잖아요. 날씨 좋으면 사람들이 다 시외 나가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또 춥다가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는 막걸리를 파니까 비가 오는 날은 보통 오히려 막걸리 생각난다 하면서 오는 날이 손님들이 오는 날이 있는데 오히려 비 온다고 또 교통 힘들다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온갖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데 그때 사장이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직원들한테 오늘 장사 안 되면 오히려 장사 안 됐으니까 같이 가게에서 우리 식자재 남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자, 이런 낙관을 건강을 바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셋째 들어서는 처음에는 제가 주방장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음식을 배워왔잖아요. 제가 오너 셰프라도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 해 주방장이 한 거의 4번 바뀌었고요. 4, 5번 바뀌었고 둘째 해에도 진짜 철석같이 믿었던 주방장이 1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버티려면 내가 오너 셰프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의지는 중요하지만 결국에 또 이 사장님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닌 라면도 안 끓이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한 6개월, 1년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에 있어서 되게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 11월에 주방장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엔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급여 300만 원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나쁜 대우가 아니니까 좀 좋은 사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 뭐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다.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외식업계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어정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배달업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급 음식을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고급 음식을 하는 매장은 대부분 급여가 오히려 낮아요. 왜냐하면 거기선 주방장 한 명이 잘해야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 배우다 보니까 대부분 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주방장급이라 해도 250을 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300으로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솔깃은 한데 확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50으로 올려볼까 생각을 했더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400으로 올리면 이게 연봉으로 계산하면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연봉 5천에 가까운 거니까 차라리 연봉 5천이다 라고 말하면 이 업계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요리사들이 이걸 보면 좋겠다. 우리 한국 술집 만시 막걸리에 오면은 연봉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공유가 거의 한 300건이 난 거예요. 제가 개인 글을 쓴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한국 이런 좀 어느 정도 고급 식당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요리사들은 제 글을 다 보게 됐고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설마 저게 진짜 5천만 원을 줄까? 왜냐면 업계 다 3천만 원 넘게 주는 데가 잘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너 셰프가 하겠다는 의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거의 한 50명 정도가 저한테 지원서가 들어왔거든요. 작년 연말에. 괜찮은 요리사들을 다 알게 됐고 한 명 한 명 면접을 봐서 지금의 주방장을 뽑았고 그 친구가 1월부터 하면서 보통 아시다시피 술집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연말 특수 때문에 제일 매출이 높고 1월에는 오히려 30~40%까지도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주방장이 오면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즉각적으로 한 50% 올랐어요. 작년 12월보다. 즉각적으로 오르고 이런 좀 요즘 스타 셰프 이런 게 어느 정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 스타 셰프까지는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나름 좋은 경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1, 2월에는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저희 셰프랑 사귀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연예인들이 다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1, 2, 3, 4월 동안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오늘은 좀 손님 덜 와야 되지 않을까, 마케팅 이제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작년 1, 2, 3, 4월처럼 올해 1, 2, 3, 4월도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위해서 또 다시 재투자를 했던 게 그 작년 한 해 동안 외식업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요리를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라는 곳들은 거의 100군데 이상을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돈 벌지도 못하는데 번 돈 다를 재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첫 해에는 술만 생각을 했었고 둘째는 음식만 생각을 했었는데 셋째가 되니까 올해는 외식업이라는 게 더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잘한다는 데들 다 가봤고 그런데 대비 한국 술집 안시 막걸리 또 저희 한국 술집 21세기 서울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잊지 말고 진짜 잘한다라는 게 뭔지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월에 매출이 올라오고 4월 말에는 이 테이스티 로드도 와서 촬영하겠다고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방송들에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촬영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난 좀 한숨 돌리고 해외에 나가서 정말 잘하는 걸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게 미슐랭 가이드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맛집 평가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그 미슐랭 가이드 1스타, 2스타, 3스타로 매겼을 때 이 3스타로 매긴 식당이 몇 개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스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잘한다라는 거 최종적인 답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3스타만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몇 개가 있나 보니까 미국에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13개를 다 가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1,500만 원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보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아 이게 외식업 파인 다이닝이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새로운 맛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맛이라는 게 뭔지 제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 끝에 2호점을 내지 않고서는 1호점의 주방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1호점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작게 시작해서 총 10평 크기에 주방은 2평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호점은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에 열면서 총 40평 크기로 매장의 크기는 4배가 커졌고 근데 주방은 10배가 커졌어요. 총 40평 매장 중에 절반인 20평을 주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내년 내후년에는 이 미슐랭 가이드 스타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고급 외식업에서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서베이라는 거 해서 탑 50를 뽑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탑 전 세계 50가 있고 아시아 50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 50에서는 한국 식당이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지만은 전 세계 50에는 한국 식당이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위해서 이제 셋째에 도전을 하고 있고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 추가 자금도 투자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 동안 저는 오늘도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하고 나니까 계약서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변호사 상담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이 모든 거를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안 죽었고 아마 내일도 안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 30분이 지났네요.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